메디슨 카운티에 밤에 장막이 내렸다. 이날은 1987년 그녀의 67번째 생일이었다. 프란체스카는 침대에 2시간 동안 누워 있었다. 그녀는 22년 전에 그 모든 것을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추억했다. 추억하고 또 추억했다. 아이오와 92번 도로를 따라 빗속을 달리던 빨간 후미등의 이미지. 20년도 넘는 세월 동안 그 안개가 내리는 가운데 살았다. 그녀는 무심결에 자기 가슴을 어루만졌다. 그러자 그녀 위로 그의 가슴 근육이 스치고 지나가던 느낌이 그대로 살아났다. 맙소사. 그녀는 그를 너무나 사랑했다. 도저히 그렇게 사랑하기란 불가능하리라 생각될 만큼 그를 사랑했다. 그런데 지금은 그를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있다. 가족을 망치고 그를 망칠지도 모르는 일만 아니었다면 그녀는 그를 위해 무슨 일이라도 했으리라. 프란체스카는 계단을 내려가 부엌에 놓인 노란 포마이카 상판이 얹혀진 낡은 식탁에 앉았다. 리처드는 새 식탁을 사서는 그것을 써야 한다고 고집했다. 하지만 그녀는 예전에 쓰던 것을 헛간에 보관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비닐로 조심스럽게 싸서 헛간 한 구석에 치워뒀었다. 왜 당신이 이 낡은 식탁에 그렇게 애착을 갖는지 모르겠군. 리처드는 그녀가 식탁을 옮기는 것을 도우면서 투덜댔었다. 리처드가 죽은 후 마이클이 그녀를 위해 식탁을 다시 집안으로 들여왔다. 아들은 왜 새 식탁이 있는데도 낡은 식탁을 고집하시느냐고 묻지 않았다. 그는 다만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프란체스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그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찬장으로 가서 작은 황동 촛대에 꽂힌 흰 양초 2개를 가지고 왔다. 그녀는 촛불에 불을 붙이고 라디오를 켰다. 조용한 음악이 나오는 주파수가 나올 때까지 천천히 다이얼을 돌렸다. 그녀는 한참 동안 싱크대 옆에 서 있었다. 고개를 약간 위로 드니 그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가 속삭였다. 난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로버트 킹케이드. 어쩌면 그 사막에 성자말이 오를지도 몰라요. 당신은 마지막 카우보이였어요. 카우보이들이 이제는 거의 모두 죽었거든요. 리처드가 죽기 전 그녀는 킹케이드에게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쓰려고 해본 일이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날이면 날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살았다. 만일 한 번이라도 더 킹케이드와 이야기를 했다면 그녀는 그에게로 갔으리라. 그에게 편지를 썼다면 그가 그녀에게 달려왔으리라는 것을 프란체스카는 알고 있었다.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다. 그 세월 동안 그는 사진과 원고가 든 소포만 한 번 보냈을 뿐 그 후로는 편지를 보내지도 전화를 하지도 않았다.
그렇게 하면 그녀의 마음이 혼란을 겪을 것임을 그는 이해했다. 자신으로 하여 그녀의 생활이 복잡해지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았고 그의 그러한 심경을 그녀 또한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1965년 9월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의 정기 구독을 신청했다. 다음 해 지붕 있는 다리에 관한 기사가 잡지에 실렸다. 프란체스카가 메모를 남겼던 이튿날 아침, 따스한 첫 햇살을 받고 서 있는 로즈먼 다리의 사진도 나왔다. 표지는 아침에 호그백 다리 쪽으로 가는 마차 사진이었다. 그는 또 기사도 쓰고 있었다. 잡지 제일 뒤에는 작가와 사진, 작가 명단이 수록되어 있었다. 이따금씩은 그들의 사진도 함께 게재되었는데 킹케이드도 가끔 거기 나왔다. 여전히 은발머리는 길었고 은팔찌를 하고 청바지나 카키색 바지를 입고 어깨에는 카메라를 메고 팔뚝에는 핏줄이 선 모습. 칼라하리 사막에서, 인도의 자이푸르 성에서, 과테말라에서는 카누를 타고 혹은 북부 캐나다에서 길과 카우보이. 그녀는 이런 사진들을 잘라서 마닐라지 봉투에 넣어 보관했다. 지붕 덮인 다리 사진이 나온 잡지 한 부와 원고, 사진 2장과 그의 편지도 함께 넣었다. 그녀는 이 봉투를 서랍장의 속옷 아래에 감추었다. 리처드의 눈에 띌 일이 없는 장소였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멀리서 그를 지켜보는 사람처럼 그녀는 로버트 킹케이드가 늙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어려 있었고 길다랗고 홀쭉한 몸매에 멋진 근육도 예전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눈가의 주름과 강한 어깨가 조금 처진 것이며 얼굴이 늘어진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런 것은 한눈에도 알 수 있었다. 프란체스카는 평생을 살면서 그 어떤 대상보다도 그의 몸을 자세히 연구했었다. 그녀 자신의 몸보다도 더 자세히, 그리고 그가 나이를 먹어가는 사실이 그녀로 하여금 그를 더욱더 갈구하게 만들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프란체스카는 그가 혼자일 거라고 짐작했다. 아니, 그럴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촛불을 밝히고 식탁에 앉아서 그녀는 그 기사들을 찬찬히 살폈다. 멀리 어느 곳에서인가 그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다. 1967년 잡지에 게재된 특별한 사진이 그녀의 손에 잡혔다. 그는 아프리카 동부의 어느 강가에 있었다. 쭈그리고 앉아 뭔가를 촬영하려고 카메라의 저반 렌즈에 한쪽 눈을 대고 있는 사진이었다. 오래전 처음 이 사진을 잡지에서 봤을 때 그녀는 그가 목에 걸고 있는 은목걸이에 작은 메달이 달린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마이클은 대학에 다니느라 집을 떠나 있었고 리처드와 캐롤린은 잠자리에 든 시간, 그녀는 마이클이 어릴 때 우표 수집을 하면서 쓰던 확대경을 꺼내 들고 사진을 비췄다. 맙소사. 그녀는 숨을 멈추었다.
메달에는 프란체스카라고 적혀 있었다. 분별 없는 행동인 것이 분명해 보였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를 용서했다. 그 후로 모든 사진에서 그 메달은 언제나 은목걸이 줄에 매달려 있었다. 1975년 후로 프란체스카는 잡지에서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 그의 이름이 적히곤 했던 줄도 다른 이름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녀는 매달 그의 이름을 찾아봤지만 아무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 해에 그는 62살이었다. 1979년 리처드가 죽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그녀는 로버트 킹케이드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66살일 테고 그녀는 59살이었다. 아직도 시간이 있었다. 14년이란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긴 했지만 프란체스카는 일주일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리고는 그의 편지지 위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자 가슴이 거의 멎는 것 같았다. 그녀는 저쪽에서 수화기를 드는 소리를 듣고는 하마터면 다시 수화기를 내려놓을 뻔했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맥그리거 보험입니다. 프란체스카는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마음을 진정하고 그 여비서에게 전화번호가 맞는지 물었다. 번호는 맞았다. 프란체스카는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워싱턴주 벨링햄시의 안내에 전화를 걸었다. 그의 이름은 없었다. 그래서 다음에는 시애틀 쪽으로 시도해 보았다. 거기도 마찬가지였다. 이번에는 벨링햄과 시애틀의 상공회의소에 연락했다. 시내 전화번호부를 점검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상공회의소 쪽에서 점검해 보았지만 그의 이름은 명단에 없었다. 그래, 킹케이드는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사람이지. 프란체스카는 생각했다. 그녀는 잡지를 떠올렸다. 그는 거기에 전화해 보라고 말했었다. 잡지사의 교환수는 친절했지만 신입사원이었다. 그녀의 부탁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불러야 했다. 프란체스카의 전화는 3차례나 다른 곳에 연결되었다가 마침내 잡지사에서 20년 동안 일했다는 부편집인과 연결되었다. 그녀는 로버트 킹케이드에 대해 물었다. 당연히 편집인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현재 거처를 알고 싶으시다고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는 끝내주는 사진작가였습니다. 다루기 힘든 사람이었죠. 못되게 굴어서가 아니라 고집이 워낙 세어서요. 그는 예술을 위한 예술을 추구했는데 그런 점이 우리 출판 의도와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았죠. 우리 출판 의도는 멋진 사진, 기술이 뛰어난 사진이지만 지나치게 야성적인 것은 잘 안 맞아요. 우리는 늘 킹케이드가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고 말했죠.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가 우리를 위해 해주는 일 외에는 그를 잘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프로였죠. 우린 그를 어디에든 파견할 수 있었고 그는 우리가 게재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부분 내켜하지 않으면서도 일을 잘 해주었어요. 그가 어디 있느냐를 알아보려고 지금 파일을 뒤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는 1975년에 잡지사 일을 그만뒀지요. 제가 가진 주소와 전화번호는 그는 프란체스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읽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찾으려는 노력을 그만두었다. 그런 노력을 경주한 끝에 알아낼 사실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로버트 킹케이드에 대한 생각에 몸과 마음을 내맡겼다. 그녀는 아직도 제대로 운전할 수 있었다. 그래서 1년에 몇 번씩은 디모인으로 가서 그가 그녀를 데려갔던 그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곤 했다. 한 번은 그런 나들이를 하는 길에 가죽 장정된 공책을 한 권 샀다. 그리고 그 페이지 위에 깔끔한 글씨로 그와의 사랑 이야기와 그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자세히 써내려갔다. 공책을 3권이나 채우고서야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만족감이 들었다. 윈터셋은 개발의 바람을 타고 있었다. 예술그룹이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구성원은 대부분 여자들이었다. 낡은 다리들을 새로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몇 년 동안이나 이야기만 오갔다. 젊은 사람들이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는 장발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못했다. 비록 샌들을 신은 남자는 거의 없었고 또 시인도 없었지만